추석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다시 늘자 2,434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시 추석 연휴의 후폭풍으로 봐야겠죠. 일단 뭐 지금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 역대 최다를 보였거든요. 지난 네. 8월 11일 날에 어떤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서서 지금 최다 어떤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추석 연휴의 여파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이러한 추석 여파의 연휴는 오늘 발표된 수치에서만 보인 게 아니고 실제로 어제와 그제에도 보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추석 연휴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금의 그 진단검사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일에 보통 우리가 16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는데 3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연휴 시작 날인 토요일 날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휴일 효과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최대 요일별 최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 네. 예. 특히나 화요일 엊그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검사 건수가 9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말 효과가 반영되는 그 요일에 해당되는 검사 건수가 나왔는데 네. 네. 반면에 1,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볼 때 이때부터 그 연휴의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늘에 와서 굉장히 큰 폭의 확진자가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발표된 수치는 시작에 불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과연 이번 주말,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보면 굉장히 방문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도 오늘 수준 정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예. 관건은 이 연휴 기간에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는 다음 주 초중반쯤에 굉장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던 비수도권의 그 비중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간 일평균 확진자 비율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2.8% 증가를 했고 비수도권은 무려 13.3%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석 연휴 이전에 보통 확진자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80%에 육박하는 어떤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인구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진행된 만큼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이제 전파를 비수도권으로 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양상은 이제 조금 지나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율에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다가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다시 뭐 80% 과거에 80%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양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교수님께서도 추석 연휴 여파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셨는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정부도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확산세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1, 2주 정도가 고비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잠복기를 고려한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4차 유행의 정점이 그러니까 10월 초중순 정도에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관건은 서서히 감소를 하다가 11월경에는 다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폭의 증가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작년 3차 유행 때를 보면 11월 중순부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면서 예.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활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전파력이 기존에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요때쯤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아니라 10,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아.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10월 중순까지
정점을 보였다가 다소 감소를 했다가 11월 달쯤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잠시 감소하더라도 11월쯤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폭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괜찮은 결정일까요? 일단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텐데 이때 가급적이면 확진자 수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1월이 되면 다시 급증할 상황이 도래할 걸로 예측이 되는 만큼 예. 기본 베이스라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가격리 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최근에 돌파 감염 그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1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트로이목마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가 감염이 돼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바이러스를 일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키면서 큰 확산을 이룰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네.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치는 않다. 어차피 향후에 우리가 그 단계별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확진자의 규모를 증가를 시켜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완화 조치는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정부가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방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접종 용량이나 횟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이 그 4분기 접종 계획, 특히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계획에서는 아마 미국 등 일부 해외 사례를 준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세에서 17세에 대해서는 지금 용량 자체가 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 성인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 화이자 백신이 심근염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의 어떤 사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 등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1회 접종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화이자 측에서 5세에서 11세에 대한 그 용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이 3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5세에서 11세뿐만 아니라 12세에서 17세까지도 확대 적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심근염 등 부작용의 빈도나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더군다나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성인 대비 감염되더라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극히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세에서 11세의 권고안으로 나온 것처럼 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용량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 확률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그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독감 같은 다른 그 감염병들과는 다른 양상이라면서요? 이게 뭐 비단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가 독감하고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실제로 감염병들은 감염병마다 특이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이 주로 이루어진 것 전 연령대에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 청소년들에서도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그 고연령층 65세 이상에서도 감염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성인 대비 낮기 때문에 예. 그렇고 집단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감염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 65세 이상의 고연령층보다는 병원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예. 주로 사망 사례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는 그럼 왜 소아청소년들이 감염이 잘 안 되느냐? 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사회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성인 대비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AD라고 해서 항체 의존성 감염 증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실제로 겨울철 감기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에 정확한 그런 항체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체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적절한 항체가 감염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성인들은 과거에 코로나 감기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들이 몸속에 있어서 감염을 높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감염이 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병원성이 낮은 이유 소아청소년들에서 이 부분은 면역력이 성인보다는 낮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독감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